문을 열었는데, 아니, 텅 비어있는 창고를 마주한 한국 산업의 절박했던 순간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국은 절대로 이 소재를 못 만든다고 일본이 40년 동안이나 오만하게 말을 되풀이했던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과 로켓 그리고 수소차 탱크까지 이 모든 첨단 장비들의 공통점은 오직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극한의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소재는 철보다 14배 강한 탄소 섬유입니다. 2019년 7월에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산업에게 아주 뼈아픈 깨달음을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금방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업들은 그제야 가슴 깊이 체감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른 2022, 2002, 연시벌의 효성은 인장 강도 6.4 기가파스칼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다는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7일 새벽에 누리호가 13기의 위성을 싣고 마침내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국산 우주 생태계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다는 신호였으며 우리 기술의 자립을 만천하에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과연 이것이 단순한 국산화 성공 스토리로 끝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일본이 더 떨게 될 진짜 다음 단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일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낚싯대와 골프채, 그리고 자전거 프레임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탄소 섬유는 가볍고 튼튼해서 스포츠용품에 쓰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탄소 섬유라도 등급이 엄격하게 갈리며 T300과 T700 그리고 T1000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숫자가 올라갈수록 소재의 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며 그에 따라 쓰이는 용도와 산업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T300 등급은 주로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 같은 스포츠 레저용으로 가벼움이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제품들에 많이 쓰입니다. T700 등급부터는 수소차 탱크나 전선 심재, 그리고 건축 보강재처럼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하는 산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T1000 등급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이며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그리고 최신 항공기 동체의 핵심 소재입니다. 철보다 14배나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한 이 마법 같은 조합은 실패가 곧 재앙인 특수산업의 필수적입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동체의 50%가 탄소 섬유 복합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소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누리호의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에도 이 탄소 복합재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국가 전략 소재를 한국은 왜 20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일본의 도레이는 1971년에 세계 최초로 탄소 섬유 상업화에 성공한 뒤 50년 가까이 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도레이가 처음 만든 탄소 섬유는 T300급이었지만 당시에는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산업계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후 도레이는 멈추지 않고 1980년대에 T700을 개발하고 90년대에는 T800을 선보이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마침내 꿈의 소재라 불리는 T1000 등급을 개발하며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기술 장벽을 세웠습니다. 경쟁자들이 T700을 간신히 따라잡을 때쯤에 도레이는 이미 T1000을 상용화하며 시장의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도레이는 보잉과 1조엔 규모의 거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차세대 항공기용 소재를 10년간 단독 공급하기로 합니다. 당시 도레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2%였으나 이 계약을 기점으로 점유율이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사실상 도레이의 탄소 섬유가 아니면 최첨단 항공기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항공 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 신규 주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잉이 새로운 소재를 승인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리며 수만 번의 가혹한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내구성과 피로도, 그리고 열 저항과 충격 저항까지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검증해야 하므로 한번 인증받은 소재는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소재를 바꾸려면 다시 10년의 세월을 쏟아부어야 하기에 이것이야말로 기술보다 무서운 시간과 신뢰가 만들어낸 철옹성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이러한 독점적인 공급망 자체가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에 일본이 단행한 수출 규제는 한국 산업에게 공급망이 언제든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탄소 섬유는 당시 규제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주항공과 방산용 고성능 소재는 언제든 수출 통제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 MTCR은 미사일 동체를 가볍게 만들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고강도 탄소 섬유를 엄격히 통제합니다. 돈만 주면 언제든 살 수 있었던 소재가 정치 상황에 따라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전략 물자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의 수출 규제 파동 이후 한국 정부는 우리 산업을 지탱할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을 긴급하게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는 물론이고 탄소 섬유가 포함되었으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최악의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 손으로 이 핵심 소재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효성은 사실 2008년부터 이미 탄소 섬유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2011년에 개발 성공 후 2013년부터 상용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일본과 미국, 그리고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T700급에 머물렀습니다. T700 등급은 수소차 탱크나 전선 심재용으로는 충분했지만 우주항공용인 T1000 등급과는 기술적으로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T1000 등급은 원료 중합부터 방사, 그리고 소성까지 전체 공정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져 일본과 미국만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단순히 돈을 들여서 비싼 장비를 사오면 최상급 등급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탄소 섬유의 세계에는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단 하나의 핵심 요소가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데이터입니다. 탄소 섬유는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라는 원료에서 시작하여 열 처리 과정을 통해 탄소 함량을 9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정밀 공정입니다. 이 원료실을 만드는 단계부터가 매우 까다로운데 일반 섬유와 달리 분자 구조가 극도로 균일해야만 나중에 탄소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료 중합과 방사, 그리고 소성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의 난이도가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진짜 핵심 문제는 따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의 미세한 흔들림인데 온도가 고도만 달라지거나 속도가 조금만 빨라져도 결과물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중합 과정에서는 온도와 압력, 그리고 촉매 농도 중 단 하나라도 0.2%만 틀어져도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 방사 단계에서는 용액을 아주 가느다란 실로 뽑아내야 하며 노즐의 크기와 압력을 미세한 단위까지 완벽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정화 과정은 300도 사이에서 산소와 반응시켜 분자 구조를 사다리 형태로 바꾸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섬유가 끊어집니다. 네 번째 탄소화 공정은 10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탄소 이외의 원소를 날려버려 순도를 92% 이상으로 극대화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표면 처리는 탄소 섬유와 수지의 접착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여기서 실패하면 그 배치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같은 장비를 가져다 주어도 아무나 만들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진짜 이유는 장비 매뉴얼보다 무서운 누적된 공정 감각 때문입니다. 도레이는 지난 50년 동안 어떤 온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노하우로 축적해온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효성이 선택한 전략은 명확했으며 그것은 바로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처절한 장기전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미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같은 화학 섬유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온에서 만드는 일반 화학 섬유와 달리 1000도 이상의 극한 고온을 견뎌야 하는 탄소 섬유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1년에 T700 등급 개발에 성공하며 첫 결과물을 냈지만 효성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2013년 전주 공장에서 연간 2000톤 규모의 상업 생산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투자의 물꼬를 과감하게 트기 시작했습니다. 효성은 한꺼번에 거대한 공장을 짓는 대신에 단계적으로 생산 라인을 늘려가는 아주 치밀하고 영리한 증설 전략을 세웠습니다. 2020년 1월에 2차 라인을 가동하며 생산량을 4000톤으로 늘렸고 여기에 1,500억 원을 추가로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2023년에는 9,000톤 생산을 목표로 3차 증설을 진행하며 2,000억 원을 더 투입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최종 목표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여 연간 2만 4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거점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적인 증설은 단순히 공장 규모를 키우는 물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매 단계마다 공정 감각을 축적하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탄소 섬유 산업은 본질적으로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고난도의 정밀 제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여 불량률을 낮추고 그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노하우를 다음 대규모 라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 배치마다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속도, 그리고 압력을 0.2% 단위로 미세하게 제어해야만 합니다. 기술적으로 한 번 성공하는 것은 운이 따르면 가능할 수 있지만 낮은 실패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의 척도입니다. 효성의 초기 불량률은 무려 30%에 달했으며 이는 10개의 제품 중 3개를 그대로 폐기해야 했던 뼈아픈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개선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불량률을 5% 이하로 낮추는 축적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군협력진흥원이 추진한 부처 연계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과제였던 국방용 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을 위해 효성은 연구 인력 50명과 박사급 인력 15명을 전격 투입했습니다. 100번을 만들어도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똑같은 강도가 나와야 한다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2022년 10월에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을 넘어서는 T1000 등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효성이 T1000 등급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에 이어 초고강도 탄소 섬유 생산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버틴 끝에 얻어낸 이 결과는 한국 소재 산업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개발 성공 이후 실제 시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1년 4월에 효성 첨단 소재는 한화솔루션과 6년간 1,600억 원 규모의 대형 탄소 섬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보강에 쓰일 고강도 탄소 섬유를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내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탱크는 700바라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대기압의 무려 700배에 달합니다. 일반 자동차 타이어 압력이 2에서 3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수소 탱크가 얼마나 극한의 하중을 버텨야 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거대한 압력을 안전하게 견디기 위해서는 탱크 외벽을 고강도 탄소 섬유로 수만 번 촘촘하게 감싸서 강도를 극대화해야만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넥소 같은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인 수소 연료 탱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 섬유는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현대차로부터 자동차용 탄소 섬유 T700 등급의 안전성 인증을 받았으며 실차 테스트를 통해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도레이의 한국 법인이 시장을 독점하며 전략적으로 납품해왔으나 이제는 효성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드디어 선택권이 생겼다는 점은 단순히 거래처가 늘어난 것 이상의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현재 효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8위권으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CNG 고압 용기 시장에서 효성은 세계 점유율 30%를 차지하며 당당히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압축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실질적인 매출과 레퍼런스를 동시에 쌓아온 것입니다. 항공 우주처럼 인증 장벽이 극도로 높은 시장보다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장에서 먼저 기초 체력을 튼튼히 다지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T1000 등급 개발 성공이 곧바로 도레이를 완벽하게 따라잡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 도레이가 50년 동안 쌓아온 벽은 여전히 높으며 그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뢰의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이 소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바로 100번의 균일성입니다. 수만 번의 공정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똑같은 물리적 성질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항공 소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보잉의 소재 인증 과정을 보면 왜 항공 시장의 진입 장벽이 그토록 높은지, 그리고 왜 신뢰가 기술보다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 물성 테스트를 통해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 그리고 굽힘 강도까지 수천 개의 샘플을 낱낱이 검증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하 50도의 혹한부터 영상 100도의 폭염까지 극단적인 환경에서 소재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환경 테스트를 거칩니다. 항공기는 수만 번의 이착륙을 반복하므로 소재의 같은 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해 변형을 확인하는 가혹한 피로 테스트도 필수적입니다. 비행 중 새가 부딪히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돌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소재가 충격을 얼마나 견디는지 충격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재가 타면서 유독 가스를 내뿜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화재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인증이 완료됩니다. 일본의 도레이는 이러한 까다로운 인증을 수십 년 동안 거치며 록히드 마틴과 보잉 같은 기업들과 견고한 레퍼런스를 쌓아왔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도레이의 연간 생산량은 42,600톤 수준이며 이는 효성의 2028년 목표치보다 훨씬 앞선 규모입니다. 제품 라인업 역시 도레이는 T300부터 인장 강도가 7기가파스칼 이상인 최상위 등급 T1100까지 전 등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1100 등급은 군사용 항공기와 우주 왕복선 같은 최첨단 분야에 쓰이는 소재로 효성은 아직 이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항공시장의 보수적인 특성상 효성이 단기간에 도레이의 50년 신뢰를 뒤집고 주도권을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잉 787은 2004년 개발 시작부터 지금까지 도레이의 탄소 섬유를 쓰고 있으며 보잉 입장에선 검증된 소재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공급자로 바꾸려면 다시 5년 이상의 인증 과정과 생산 차질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제조사에게는 너무나 큰 도박입니다. 그렇다면 효성은 이 싸움에서 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장의 또 다른 이면에서 거대한 협상 구도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과거에는 도레이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안이 없었기에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과 납기, 그리고 주문량을 결정해왔습니다. 특히 T1000 등급 같은 고급 제품은 주문을 하려면 최소 1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효성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기업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도레이의 조건이 부담스러우면 효성과 이야기해보겠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구매 협상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효성이 T1000 개발에 성공한 2022년 이후 한국 기업들이 도레이에 지불하는 가격이 조금씩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독점 구조가 깨지고 소비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효성의 전략은 거대한 도레이와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틈새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으며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영리한 방식입니다. 고압 용기 시장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는 풍력 발전용 터빈 날개 시장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타겟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 날개는 길이가 최대 100m에 달하며 이를 가볍고 강하게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탄소 섬유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풍력 시장은 매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탄소 섬유 수요만 연간 10만 톤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성이 시장 점유율 10%만 확보하더라도 현재의 매출 규모를 몇 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립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공정, 제어, 노하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노 단위의 반도체를 만들 때 온도를 0.01도 단위로 제어하는 그 집요함이 탄소 섬유 공정에도 그대로 녹아듭니다. 효성은 실제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숙련된 공정 엔지니어들을 영입하여 탄소 섬유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도레이의 항공 인증과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벽은 여전히 높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장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일 월 27일 새벽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비상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13기의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키며 한국의 우주 운영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3번의 성공은 운일 수 있지만 4번 연속으로 성공하는 것은 명백한 실력이며 이는 우리 우주 산업의 신뢰도가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우주 발사체에 탄소 섬유를 적용하면 동체의 무게가 획기적으로 가벼워져 더 많은 탐사 장비를 싣고 더 먼 우주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누리호의 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 무게를 탄소 복합제로 1.5톤이나 줄였으며 이는 곧 발사 비용 절감과 경제성 확보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부품을 과거처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나 효율성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주와 방산, 그리고 수소 산업의 공통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소재만을 선택하는 고부가 가치 시장입니다. 효성이 T1000 등급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 폐쇄적이고 거대한 고부가 가치 시장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쥔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보잉 항공기에 쓰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기술적 실체는 국제 협상에서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T700 등급 소재가 킬로그램당 5만 원이라면 T1000 등급은 3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등급 간의 부가가치 차이는 엄청납니다. 효성은 이제 단순히 양적인 팽창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통해 글로벌 소재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하나씩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의 진짜 효과는 단순히 제품의 가격이 싸지는 것을 넘어 내가 언제, 어디에 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소재 주권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레이의 일정에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효성이라는 옵션을 통해 우리 산업의 운용 계획을 능동적으로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의 월급과 연금,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주 실질적인 개인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효성의 1조 원 투자는 전주 공장의 고용 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늘리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원료와 장비, 그리고 물류를 담당하는 200개 이상의 협력사들에게도 거대한 성장의 기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국내 우주 관련 기업을 500개 이상으로 늘렸으며 이는 곧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 주도 발사체 시대를 열기 위해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주 산업에 전격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인력 또한 2030년까지 2,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지식산업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탄소 탱크 가격을 낮추면 차량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혜택은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효성의 등장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탄소 섬유 수입 가격이 2021년 대비 약 15%나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효성과 도레이 같은 핵심 소재, 기업들의 증설 계획과 인증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제작을 주도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니 그 일정을 꼭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는 탄소 섬유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등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소재 자립화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소재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내 소재 강소기업이 탄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저가 물량 공세로 T700 등급 이하의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자세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생산량이 15배나 많지만 우리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 틈새 시장을 공략하여 기술적 격차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일본이 40년 동안 절대 못 만든다고 단언했던 그 탄소 섬유를 효성은 단 14년 만에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증명해냈습니다. T1000 등급 개발 성공은 단순히 기술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한국의 강력한 방패를 하나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일자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작은 검은색 실 한 가닥이 만들어낼 거대한 변화의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재 강국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산업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